안녕하세요. 오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루믹스의 S1R 마크2입니다. 지금 AF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까지 같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AF 같은 것들 같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졌고요. 자, 이건 뭐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니까 제가 이때까지 했던 카메라 리뷰 중에는 가장 힘든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품을 받고도 한 2주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테스트만 하는데도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루믹스 S9이 나왔을 때 일본에 가가지고 아시아 담당하시는 분이랑 우리 파나소닉 코리아 한국 담당자님이랑 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하소연을 했어요. 이제는 루믹스에서 좀 완성형 바디가 나와야 된다. 완성형 바디라 함은 이제 4K 60프레임 논크롭의 바디가 나와야 된다. 지금 S5 마크2 물론 다 좋은데 4K 60프레임 크롭이지 않느냐. 다른 브랜드 보면 당연히 4K 60프레임 크롭인 바디도 있고 아닌 바디도 있다. 지금 근데 루믹스는 선택지가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바디가 더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4K 120프레임 심지어 8K, 뭐 6.4K, 8.1K에서도 오픈 게이트 촬영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해상도가 늘어난 거는 최초도 아닙니다. 물론 루믹스 시리즈에서는 최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S5 마크2 X 그리고 S9에 없었던 기능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것들에 대한 설명과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루믹스에서도 사진과 영상 둘 다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바디가 드디어 S1R 마크2에서 나왔다. 근데 사용해보다 보니까 거기에 함정도 조금은 있고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루믹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결과물도 물론 보여는 드리겠지만 결과물보다는 이 바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 S5 마크2랑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점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5 마크2, S5 마크2 X 리뷰를 보신 분들에게도 조금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자랑할 만한 외형이랑 스펙 몇 가지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안 봤는데 AF 한 번도 안 나갔죠? 물론 가리면 나가고요. 그래도 손 잡는 거잖아. 오케이, 좋아. 고해상도의 사진으로도 영상으로도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루믹스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S1R은 약 4,400만의 새로운 센서로 고해상도 사진, 영상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도 변화가 많아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기존의 S1R과 비교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S5 마크2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또 가장 최신 바디이기도 하고요. 번갈아 가면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화이트 밸런스 ISO 밝기 셔터 렉 버튼은 그대로 물고 가지만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잠금 버튼과 모드 다이얼 잠금 버튼이 생기면서 원치 않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이얼에 사진, 영상, 슬로우 앤 킥을 추가하여 조작감이 더 좋아졌습니다. 또 기존에는 후면 다이얼이 오른쪽 끝에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의도치 않게 설정값이 변경된다는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원치 않는 설정 변경을 방지하게 됐습니다. 전면부 오른쪽 라인은 AF ON 버튼과 조이스틱이 일부 위치가 세부 변경되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져갔고요. 달라진 점은 왼쪽에 락 버튼 기능이 생기면서 기존 LVF는 뷰파인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그란 아이컵입니다. 무엇보다도 LCD가 기존 스위블에서 틸트까지 가능한 프리앵글 모니터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것도 역시 LCD만 보고 촬영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있는 부분인데 다 커버가 가능하게 되었죠. 듀얼 메모리 슬롯은 한쪽은 익스프레스 빅 타입, 한쪽은 UHS-2 SD 카드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또 매력적인 변화는 마이크나 삽입구가 개별 여닫이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것 같고요. C타입만 쓰는데 HDMI 안 열어도 되고 딱 10건만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앞쪽에도 기존과 동일하면서 추가로 촬영 버튼이 하나 더 생기면서 외형적으로만 봐도 플래그십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탈리 램프가 앞 뒤쪽으로 추가되면서 촬영 중인 것을 멀리서 체크할 수 있고요. 더 대단한 거는 기존 S1R보다 기능이 더 좋아지면서 무게가 1kg에서 약 795g까지 낮아졌고요. 이거는 기존 S5 마크2 시리즈가 약 740g인 거에 비교하면 무게나 크기로는 기존 바디 대비 굉장히 컴팩트한 바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구매 포인트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딱 뽑고 바로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기준으로 보면 약 1억 7천만 화소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고 전자식 기준으로는 블랙아웃 프리의 초당 40연사가 가능합니다. 또 새로운 배터리 그립인 DMW BG2가 출시되면서 사진 촬영의 가능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고요. 영상으로 보자면 8K, 4K 120프레임 그리고 프로레즈 로우까지 바디 내장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외장 SSD까지 연결하여 메모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루믹스의 강점인 오픈 게이트도 들어가지만 추후 펌업으로 8.1K 오픈 게이트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또 DMW XLR2 어댑터를 이용을 하면 32비트의 플로트 레코딩이 가능하고요. 밝기 신호를 색으로 표현하는 폴스 컬러가 매우 사용하기 쉽게 나왔습니다. 또 셔터 속도 리미터 기능이라는 게 생기면서 프레임보다 셔터 속도가 더 낮아지지 않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사진과 영상 공용으로 보자면 루믹스의 진주라고 할 수 있는 루믹스 랩 리얼타임 럿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포토 스타일인 시네 라이크 A2가 생겼는데 소문에 따르면 아리 룩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AF는 더 좋아졌고요. 인식 가능한 피사체도 추가적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인바디 손떨방 5스탑에서 무려 8스탑 스테빌이 가능하면서 새롭게 크롭레즈 모드의 손떨방 모드가 생겼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크롭줌, 하이브리듬 중 등 기존 보급 라인에 제공되는 기능들까지 다 들어갔는데 설명이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럼 이 기능들을 직접 눈으로 봐야 또 이해가 될 것이 아닙니까? 준비 단단히 하시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영상을 찍을 때는 거의 99% 이상 브이로그를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 시넬라이크 A2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테스트 삼아서 색감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XLR2 어댑터를 연결해가지고 32비트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방징방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반에 보여드리는데 요번엔 조금 일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테스트를 하면서 바디를 많이 찍는데 구석구석 좀 밀가루나 이런 것들이 좀 묻어 있어가지고 제품에 저런 거 묻은 거 뭐야 좀 닦고 하지 이러한 얘기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까고 가려고 합니다. 방진방적 테스트를 하는데 비가 안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조금 재밌게 해보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물풍선을 터뜨리고 젖은 상태에서 밀가루를 뿌리고 좀 열을 가하고 그래도 좀 문제가 없다, 춥거나 좀 뜨겁거나 하는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과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루믹스 바디가 방진방적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그런 환경에 노출을 안 시키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용 바디라고 하면 험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제가 조금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하면서 저도 좀 걱정이 됐던 게 바디 전체의 흡입구 안부터 시작해갖고 밀가루가 떡칠이 돼가지고 도저히 닦을 수가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이거 고장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수돗물로 씻고 탈탈 털어내고 하는 와중에 좀 떨어뜨리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닦고 잘 말려도 보통은 플래그십이라고 하더라도 물을 정말 많이 맞으면 나중에는 작동이 되는데 처음에 바디를 끼웠을 때 렌즈를 다시 장착해 주십시오, 렌즈가 장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경고 메시지 단 하나도 없이 바로바로 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또 발열 테스트를 하는데 펜을 패스트로 바꾸고 나니까 또 요 흡입구 안에 있는 밀가루들이 막 팡 터지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방진방적을 좀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제품을 조금 깨끗하게 보여드렸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보시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방진방적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와 매우 막강하고 저도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사용하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강한 바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테스트한 오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렌즈도 보시면 좀 상태가 좀 맛이 가 있고 요거는 제 렌즈입니다. 그리고 바디도 조금 정리한다고 하긴 했지만 아직 여기 가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묻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요렇게 바로 켰을 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AF나 작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혀, 그래서 리뷰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AF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루믹스 S9 리뷰에서 AF 테스트 보고 오시면 비교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존하는 루믹스 제품 중에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인물 한 사람만 있을 때 물론 잘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선글라스를 장착을 하거나 마스크를 꼈거나 측면으로 도는 경우나 저조도로 갔을 때는 AF는 잡지만 인식이 떨어지는 부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테스트 해보니까 대폭 좋아졌고요. 피사체 인식 종류도 사람, 동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기차, 비행기 더 다양해졌고요. 그 안에서 몸만 잡을 것인가, 주요 부위, 헤드나 뭐 눈을 집중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조류, 동물, 자동차, 자전거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식 정확성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살짝 걸려 있을 때 그 시간이 오래 가면 당연히 AF가 나가겠지만 쓱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는 AF를 꾹 유지하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앞에 그물이 있는 환경에서도 줌을 했을 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앞에 장애물이 많을 때, 그게 촘촘할 때는 줌을 바로 하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MF로 이동을 시킨 후에 AF로 바꿔주면 그때부터는 잘 잡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현재 AF는 내가 활성화해 놓은 피사체 인식 종류, 예를 들어서 동물로 해놨을 때 사람을 잡으면 눈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지? 라고 할 때는 내가 피사체 종류를 다른 걸로 해두진 않았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AF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C4K 422 10비트 30프레임이거든요. 전체 영역에 동물, 눈,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로 사람이나 피사체 감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120프레임으로 세팅을 했는데 메뉴에 들어가 보면 아까 피사체 감지를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60프레임까지는 인물 추적이나 동물 추적이 가능하다. 근데 120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AF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인물 추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애매해진다. 이런 식으로 초점 구역을 정해주면 잡긴 한단 말이죠. 느린 편도 아니에요. 꽤나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눈 인식, 몸통 인식을 못한다. 바로 60프레임 바꿔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60프레임으로 바꾸니까 아까 없던 것들이 생기죠. 피사체 감지에서 동물, 눈, 몸통으로 세팅을 해주고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눈 추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프레임에서 살짝의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AF 인식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좀 AF가 느리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예전의 파나소닉이 아닙니다. 굉장히 빠르게 잘 잡고요. 줌 아웃. 근데 120p에서는 좀 애매하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적은 뭐 잘 잡네요. 여기 안녕. 이거 보면 잘 잡아요. 얘들아 와주라. 얘들아 아까 잘 왔잖아. 뭐야 애들. 제가 돌아와서 좀 이상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4K 30프레임 모니터 연결했을 때 피사체 감지됩니다. 4K 60프레임도 모니터 연결했을 때 피사체 감지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K 120프레임은 피사체 감지는 사라집니다. 모니터를 제외해도 사라지죠. 여기서 왜 모니터를 제외하느냐. 자, 계속 보시면 5.8K 30프레임 피사체 감지되죠. 근데 5.8K 60프레임으로 갔을 때 다시 피사체 감지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외부 모니터를 뺀다면 피사체 감지가 생깁니다. 조금 복잡하죠? 5.9K도 마찬가지 60프레임에서 외부 모니터 연결 없이는 피사체 감지가 되는데 모니터를 연결하면 감지가 사라집니다. 8K, 8.1K는 30프레임이긴 하지만 모니터를 연결하게 되면 피사체 인식이 사라집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본 날은 3월 11일 기준이고요. 요런 거는 펌업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요 정도에서는 AF 인식이 조금 어렵네. 조금 더 붙어볼까?
조금 더 붙었을 때는 가능하네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인식 계속 됩니다. 우와, 드디어 4K 60프레임 논크롭 유레카를 외쳤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해상도 프레임에 따라서 크롭이 살짝은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4K 30프레임은 원래도 없었으니 기준을 잡고 말씀드려보자면 60프레임에서 살짝 크롭이 발생합니다. 왼쪽에 논크롭 렌즈 끝부분 기준선, 오른쪽에 캠코더 기준선을 위에랑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기존 루믹스 시리즈만큼 크롭이 되는 건 아닙니다. 4K 60프레임은 가로가 4096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기준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그냥 4K 60프레임을 일상화해서 촬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120프레임은 확실히 더 크롭이 됩니다. 렌즈와 캠코더 기준선이 벗어나죠. 4K 120프레임은 가로가 4096이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속 프레임일수록 크롭이 발생하다 보니까 5.8K 30프레임은 논크롭 유지되고요. 5.9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되는데 4K 60프레임과 동일하게 크롭이 됩니다. 그리고 6.4K의 오픈 게이트 촬영이나 8K, 8.1K에서도 논크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프로레즈로 넘어가도 똑같고요. 그냥 쉽게 60프레임부터는 일부 크롭이 발생하지만 기존 시리즈만큼 크진 않다. 120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더 크롭이 되지만 기존 시리즈만큼 크지 않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이 크게 있었지만 유레카 외친 것만 잠시 접어두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해상도별 크롭률은 체크해봤으니까 해상도에 따른 선예도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역시 영상 포맷 맛집 루믹스입니다. FHD도 프로레즈 하이 퀄리티가 촬영이 가능하고요. 고정이 되어 있는 P사체의 경우에는 비트레이트나 422이나 420, 8비트빨 상관없이 선예도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편집 작업이 무빙이 빠른 결과물이거나 편집이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단순 기록이라면 편하게 10비트 정도만 선택해서 촬영해도 될 것 같고요. 4K는 FHD보다 확실히 확 선명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역시 MP4로 가거나 오라이의 400mbps나 프로레즈로 가도 선예도 부분은 고정된 P사체 기준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저도 스피드 램핑이나 막 빠른 편집이 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MOV 롱지오피 30프레임으로 들어가고요. 좀 편집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오라이 정도로 촬영을 합니다. 60프레임으로 가더라도 선예도 부분에서는 롱지오피, 오라이, 프로레즈 하이 퀄리티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0프레임과 60프레임을 비교를 해봐도 물론 60프레임은 작은 크롭이 있겠지만 선예도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120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선예도가 눈에 띌 정도로 소프트해집니다. 420으로 넘어가는 5.8K, 5.9K 30프레임, 60프레임 관계없이 선예도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해상도가 있기 때문에 4K랑 극 디테일로 비교를 해보면 5.8K에서 더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5.8K 프로레즈 로우가 디테일 면에서는 가장 좋지만 픽셀 바이 픽셀이라 센서에서 5.8K만큼의 크기만 쓰는 거라 크롭이 되니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8K로 넘어가면 역시 MP4로 촬영을 하나 MOV로 촬영을 하나 가만히 있는 P사체 기준으로는 선예도가 비슷하니까 최상의 선예도로 내가 기록만 하겠다라고 하면 8K MP4로 해도 무관할 것 같고요. 4K랑 비교를 해보면 8K가 확실히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선예도가 좋아진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4K 기준에서는 120프레임과 FHD를 제외하고는 다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1R 마크2의 R은 레졸루션, 고해상도를 의미합니다. 사진 기능에서 조금 더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 살펴보실게요. 약 4400만 화소이기 때문에 가로 8144, 세로 5424 픽셀이에요. 기본적으로 매우 디테일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고해상도 이미지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약 1억 7천만 화소까지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로 16288, 세로 1848
8픽셀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 장을 촬영한 후에 한 사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빠르게 촬영하기엔 어렵겠지만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상도 자체가 깡패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해보면 4400만 화소도 선명한데 고해상도 이미지는 당겨도 무너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JPG와 로우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3월 기준으로 로우가 포토샵에서는 읽히지 않습니다. 보통 신제품의 경우에 로우가 안 읽히면 일반 4400만 로우도 안 읽혀야 되는데 그건 또 읽히거든요. 해상도 자체가 너무 커서 그런가 살짝의 오류가 있더라고요. 아마 업데이트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고해상도 이미지는 다 JPG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로우는 사용을 못했고요. 촬영 후에 다시 바로 촬영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저장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조명을 활용해 봤습니다. 기계식 셔터의 경우에는 제 테스트 기준으로는 250분의 1초까지 동조가 가능했고요. 320분의 1초에서는 검은 줄이 생겼습니다. 전자식 선막은 200분의 1초까지 동조가 가능했고 완전한 전자 셔터로 갔을 때는 조명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리뷰는 정말 긴 여정이 되네요. 처음에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지루하신 분들은 이미 나가셨겠지만 S1R 마크2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왼쪽 드라이브를 제일 처음에서 한 칸 돌리면 일반 연사, 그리고 한 칸 더 돌리면 초고속 연사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메뉴에 들어가서 1번에서 내가 초고속 연사로 하겠다, 추가적인 설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초고속 연사 2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40프레임이잖아요. 제가 찍어보니까 70장이 찍힙니다. JPG 플러스 로우로 하게 되면 140장이 찍히게 되는 거죠. 버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비워지는데 한 15초 정도 걸렸으니까 빠박빠박 이렇게 찍을 건 아니고요. 내가 진짜 그 순간을 담아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전 초고속 연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연사 촬영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0.5초로 할 것인지 1초로 할 것인지 1.5초로 할 것인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5초로 해놓고 반셔터를 잡는다 그러면은 화면 왼쪽 상단에 PR이라고 나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 네가 준비됐을 때 찍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농구 촬영을 가가지고 반셔터를 잡고 있다가 골을 넣고 난 뒤에 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그 1.5초 전까지 다 기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조료 사진을 찍는다라든지 어떠한 직캠을 찍으러 가가지고 뭔가 찍고 싶었던 동작을 놓쳤어 라고 할 때는 사전 초고속 촬영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연사로 가게 되면 S5 마크2, S5 마크2 X에서도 없었던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연속 촬영을 할 건데 속도를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이미지를 우선시할 거냐 이거를 정할 수 있는데 속도 우선으로 하게 되면 12비트로 찍힙니다. 그리고 이미지 우선으로 하면 14비트로 찍혀요. 다만 속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골을 넣는 것들을 속도 우선, 이미지 우선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공의 궤적이 조금 촘촘한 게 속도 우선이고 약간은 늘어져 있는 게 이미지 우선인데 대충 보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 우선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고급기 라인이다 보니까 이런 선택지를 준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용 감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100인데 얘는 80에서 51,200이에요. 소소하지만 보급기 라인보다는 차별점을 둔 기능이 있고요. 지금부터는 일반 연사 촬영에서 이미지 우선으로 갔을 때 그리고 속도 우선으로 갔을 때 몇 장까지 촬영을 할 수 있으며 버퍼가 언제 생기며 버퍼가 비워지는 속도는 언젠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정이 깁니다.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전체적으로 CF 익스프레스 B타입을 이용을 했고요. SD카드나 UHS-2를 이용을 하지 않으면 버퍼를 비우는 등의 시간 차이가 더 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JPG 플러스 로우 4400만 화소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기계식 셔터에 AFC를 활성화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선 연사 H 플러스의 속도 우선에서는 약 150장이 찍힌 후 버퍼가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버퍼를 비우는 시간은 약 20초에서 25초 정도가 걸렸고요.
두 번째로 화질 우선 14비트 촬영도 마찬가지 150장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촬영 속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버퍼는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로는 H 플러스가 아니라 일반 하이 H로 설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150장이 촬영이 되었고 화질 우선에서는 약 160장 정도가 촬영되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 때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갭 차이가 크진 않을 거예요. 중간 속도인 M으로 설정을 하면 약 200장, 여기서는 확실히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대신에 연사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루믹스의 장점인 루믹스랩, 실시간 럿을 이용해서 JPG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PG 단일로 해가지고 H 플러스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 100장 정도 촬영 후 버퍼가 발생했습니다. JPG 플러스 로우에서는 150장, JPG만 보면 약 75장 정도인데 25장 정도가 더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질 우선으로 설정했을 때 약 110장 촬영 후 버퍼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H에서도 화질 우선이 10장이 더 촬영이 되었는데 화질 우선 시 10장 정도가 더 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식으로 변경 후 JPG 플러스 로우 약 140장이 촬영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보자면 4400만 화소에서 무제한 촬영은 조금 어렵다. 평균 150장, 로우 단일로 봤을 때 75에서 80장 정도 촬영되는 수준, 그리고 버퍼를 비우는 속도는 JPG 단일로 봤을 때는 약 20초, 로우가 섞여 있다면 20초에서 25초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배터리 효율과 발열인데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사용한 루믹스 최초로 발열이 있었던 카메라인데 아무래도 센서가 크다 보니까 8K에서는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방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4K 30프레임 422 10비트 오라이 400mbps로 한 배터리로 약 1시간 15분 촬영 후 배터리가 방전됐고요. 발열 종료는 없었습니다. 4K 60프레임도 마찬가지 약 1시간 8분 정도 촬영됐고요. 발열 경고 없었고 배터리가 다 찰 때까지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30프레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K 120프레임 420 10비트는 약 1시간째 발열 경고는 떴으나 약 1시간 6분까지 촬영 후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5.8K 30프레임은 45분 뒤에 발열 경고가 떴고요. 또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발열 종료는 없었습니다. 8K 420 10비트는 30분의 발열 경고가 뜨고 51분의 발열 종료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효율에서 첫 발열 종료였는데 열 관리에서 최대 온도가 하이, 그리고 팬 모드가 오토 2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스트로 변경 후에 테스트를 했고요. 참고로 패스트로 변경을 하면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 수준입니다. 세로 그립을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고요. 약 1시간 50분이 지나가던 때 발열 경고가 떴고요. 2시간 10분까지 배터리 2개를 모두 소모할 때까지 발열 종료 없이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열로 가보겠습니다. C타입으로 상시 전원을 놓고 테스트를 했고요. 사무실 환경은 히터를 틀고 약 25도 정도 설정되어 있는 환경이었고요. 발열 테스트를 하려고 사무실을 일부러 춥게 테스트를 하진 않았습니다. 4K 30프레임인데 약 1시간 21분에 발열 종료가 되더라고요. 배터리 효율 부분에서는 1시간 15분까지 발열 종료 없이 테스트를 했는데 아마도 실내 온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오토 2였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패스트로 바꾸고 6시간 동안 메모리가 꽉 찰 때까지 촬영하고 발열 종료는 없었습니다. 경고도 이때 뜨지 않았고요. 4K 60프레임은 1시간이 지났을 때 발열 경고가 떴고요. 1시간 30분 후에 발열 종료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효율 부분에서 4K 60프레임 오라이 하이 800mbps였고 지금은 그냥 롱지어프였는데 다이나믹하게 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8.1K로 넘어가서 팬 모드가 패스트임에도 불구하고 22분에 발열 경고가 뜨고 약 40분의 촬영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화면이 조금 밝아졌죠. 다음날 주간입니다. 며칠 이상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낮밤 상관없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3월 주간에는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히터를 켜지 않고 촬영을 했고요. 혹시나 SD카드면 더 빨리 꺼질까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SD카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약 1시간 20분
40분 동안 촬영하고 발열 종료가 되었고요. 다시 밤이 되고 히터를 켜둔 상태에서 8K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했을 때도 40분에 발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현재까지만 보면 내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한여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저는 3월 초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낮에는 반팔로 다닐 정도, 그리고 밤이 되면 조금 쌀쌀해 히터를 켜고 반팔로 입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온도에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CD 쪽에서 열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LCD를 빼서 테스트를 하니까 약 2배 정도 늘어난 1시간 20분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열관리 하이 그리고 팬 모드를 패스트로 한 상태에서도 4K 60프레임, 8K는 발열 종료가 있다. 그래서 LCD를 이렇게 꺼내 놓으면 최대한 발열에 조심할 수 있다.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라는 게 생겼습니다. 설정하게 되면 DR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것인데 여기에 조금의 함정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를 ON을 하게 되면 30프레임 이상은 촬영이 불가하게 됩니다. 올-I나 롱GOP, 프로레즈에서도 30프레임까지는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6.4K 30프레임은 안 되고 24프레임은 또 되더라고요. 8K에서는 다 활성화가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30프레임을 넘어 48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는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루믹스처럼 DR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DR이 더 확장이 되는 것이냐 를 봐야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닙니다. S5 마크2, S1R 마크2 둘 다 플러스 4스탑 오버에서 복원을 한 겁니다. 큰 차이가 없죠. 제가 테스트한 기준의 결론은 뭐냐, S5 마크2와 거의 동일한 DR이 S1R 마크2에서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를 ON한 것과 비슷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오프 온 플러스 3스탑 온번을 보시면 오른쪽 ON이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더 DR이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럿을 적용하면 압축이 풀리면서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ON이 DR이 더 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원노출로 복원을 해보면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 오프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흰색 부분을 보면 조금 복원이 안 된 게 보이시죠? 마이너스 3스탑 언더도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언더 부분에서는 딱히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 온 오프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가 생겼지만 기존 루믹스 시리즈보다 더 넓은 것은 아니며 기존과 거의 비슷한 DR을 가지고 있다. 단 60프레임 이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를 오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이라이트 복원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더 봐야 할 점이 안내 메시지에 보면 롤링 셔터가 증가하고 라고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롤링 셔터가 더 증가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은 오프를 하더라도 30프레임 기준으로는 롤링 셔터가 꽤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를 ON을 하게 되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완전히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테스트를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롤링 셔터가 미친 듯이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기존에도 롤링 셔터가 꽤 있는 편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ON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괜찮겠지만 빠르게 움직이면 휨이 어느 정도 여전히 보이더라고요. 바로 4K 60프레임 롱GOP로 변경하면 30프레임보다는 휨 현상이 조금 덜해집니다. 당연히 60프레임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는 오프이고요. 120프레임에서는 억제가 잘 되더라고요. 8K로 넘어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 낮으면 롤링 셔터 왜곡은 어느 정도 나타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레즈 로우로 촬영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여 다이나믹 레인지 ON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프를 하면 조금 억제되기는 한다만 60프레임과 120프레임보다는 조금 덜한 수준으로 롤링 셔터 왜곡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폴스 컬러가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탭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보면 폴스 컬러라고 있습니다. 폴스 컬러 인덱스로 들어가면은 빨간색은 노출 오버 클리핑이다. 그리고 그린색 미들 그레이, 살색
파란색과 분홍색 부분이 한 스탑 오버 미들 그레이다. 노출은 저 정도에 맞추면 된다. 그리고 보라색은 노이즈가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폴스 컬러는 밝기 신호를 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루믹스에서 왜 장점이 될 수 있냐면 타 브랜드에서는 폴스 컬러를 지원을 하더라도 로그로 찍을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렉 709에만 가능하고요. 루믹스 S1R 마크2는 모든 환경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예시 보여드릴 거고요. 아주 자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파란색 탭, 작동, FM 버튼 설정에서 비디오 슬로우 앤 킥으로 들어가서 AF 온 버튼에 저는 폴스 컬러 커스텀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 버튼만 누르면 그때그때 바로 폴스 컬러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노출을 어떻게 잡을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 노출을 한번 잡아 보려면 AF 온 커스텀을 눌러가지고 폴스 컬러를 켜줍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 부분에 빨간색으로 클리핑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셔터 속도는 50분의 1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밝구나. 조리개를 조금씩 쪼아가면서 클리핑이 되는 부분들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저기 다리랑 옆으로 보면 초록색, 분홍색이 뜨게 되죠. 내가 정노출을 잡을 구간은 어딘가 그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어둡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리 부분에 노출을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AF 온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거는 플러스 2스탑이긴 하지만 제가 폴스 컬러로 맞춘 노출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저는 f2.8을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셔터 속도 2배 법칙에 의해 가지고 50분의 1초로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AF 온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여기 밑에 부분이 빨간색으로 뜨고 나머지 제 머리가 약간 노출이 맞다 정도로 알려줍니다. 이럴 때 ND 필터를 쓰는 겁니다. 자, ND 필터를 쓰니까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갑자기 파란색 노출 언더로 바뀌어버리죠. 제가 ND 농도가 조금 더 약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조리개는 그대로 물고 갑니다. 2.8이니까 IS로 올리면 되겠죠. 2000까지 가면 듀얼 베이스 ISO가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제 얼굴을 보니까 조금 밝은 정노출, 지금 조금 밝은 날씨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주셔도 이게 정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대중으로 맞추는 것도 좋지만 폴스 컬러가 없는 상태에서 노출 잡기가 요즘에 쉽습니다. 럿 미리 보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요러한 거울 밑에 있는 밖에 노출 오버되는 것까지 제가 체크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폴스 컬러를 보면서 노출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화이트 밸런스를 6000까지 올리면 지금 현재와 가장 비슷한 노출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쉽죠? 야외에서도 재밌겠지만 실내에서 조명을 활용하면 폴스 컬러의 진짜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선 제가 멘트 촬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록색 18% 그레이가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저의 얼굴을 비추는 조명에 그리드를 설치하여 저의 얼굴에만 18% 그레이를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배경이 파란색, 보라색이 뜨면서 어둡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여기서 제가 들어온 공간, 얼굴만 보면 초록색이 들어오는 환경이죠. 실제 촬영 결과물을 보면 이러한 느낌입니다. 조금 어둡다고 판단이 되어 1스탑 오버 미들 그레이, 얼굴에 분홍빛, 살색빛이 들 수 있게 조명 광량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러한 느낌이고 인물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 보라색, 파란색 배경에 빛을 조금 넣으면서 조정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제가 컴퓨터가 있는 방에 조명을 블루투스로 조금 밝혀줬습니다. 실제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너무 붉어서 조금 연하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배경 조명인데요. 조명을 켰더니 보라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벽면이 다 무채색으로 변하죠. 제 피부에 맞춘 색, 초록색, 살색이 같이 뜹니다. 그리고 광량을 조금 어둡게 해서 초록색이 살짝만 들어오게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배경이 조금 밝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명을 천장으로 향하게 하고 광량을 조금 조절했더니
했더니 벽에 있던 초록색이 사라지면서 인물과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폴스 컬러 기능이 아니면 디테일하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노출이 되었는데 저를 조금 더 비추기 위해서 조명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 조명도 초록색, 살색이 뜰 정도의 강량으로 안 보이게 높이를 올려가지고 저를 비추고 있는 메인 조명 반대편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헤어라인, 어깨 라인이 살아나면서 인물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폴스 컬러를 이용해서 정확히 노출을 잡는 거고요. 여기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구분 지어서 보정을 하면 원하는 색감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쓰면서 조명 쓰면 매우 재밌습니다. S1R 마크2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써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손떨방은 뭐 루믹스는 말해 뭐해입니다. 짧고 굵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제가 뒤로 뛰면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떨림 보정 오프 정신없죠. 단순 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크롭이 생기긴 하겠지만 전자식 손떨림 보정 스탠다드로 가게 되면 더 안정적으로 잡히게 되고요. 전자식 손떨림 보정 하이로 가게 되면 S5 마크2 60프레임 크롭 되는 것처럼 조금 확대가 되긴 하지만 루믹스만 할 수 있는 말 짐벌 수준까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 크롭 레즈 모드라는 게 또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좀 신기하고 대박인 기능인데 지금처럼 도보로 촬영을 할 때 크롭을 하지 않고 광학 손떨림 보정처럼 보여주지만 원래 그렇게 손떨림 보정을 키면은 광각일 때 주변에 약간 울렁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신기하지 않나요? 크롭을 하지 않고 광학보다 조금 더 좋게 손떨림을 잡아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손떨방만큼은 현재까지 루믹스를 넘어서는 브랜드는 없다로 정리를 해도 됩니다. 넘어가시죠. 이번에 시넬라이크 A2가 생겼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룩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 브이로그로 촬영하면 여러분 색감 꽤 괜찮죠? 여기서 일반 렉 709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대비가 조금 강해지지만 색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톤, 인물톤은 루믹스가 1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잡힌 색감만 보면 루믹스가 색감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넬라이크 A2로 가면 약간 외국 드라마, 외국 영화에서 보는 듯한 얼굴에 핏기가 살짝 가고 화이트처럼 표현을 하는 아리 카메라 리뷰에서 보는 느낌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아리 카메라를 사용을 해봤더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은근히 오묘하게 조명과 빛을 잘 받으면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좀 찾기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라는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찍는다고 다 아리 룩처럼 나오는 건 아닙니다. 빛을 좀 잘 받아야 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울란지 CA25 쿨러 테스트를 하면서 S9으로 발열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그 멘트를 S1R 마크2 시넬라이크 A2로 촬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S1R 마크2 좋지 않나요? 고감도로 넘어가서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올리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3200, 4000, 5000까지는 괜찮습니다. 듀얼 베이스 ISO가 있기 때문에 ISO를 크게 고민하지 않고 찍어도 될 정도입니다. 제가 아까 폴스 컬러 보여드릴 때도 낮에 2000으로 바로 올렸죠. 신경 쓸 거 딱히 없습니다. 근데 6400에서 좀 넘어가면 노이즈가 발생하고요. 낮에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네 라고 하겠지만 빛이 없는 밤에 촬영을 하면 ISO 12800에서 노이즈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400, 5000 정도까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듀얼 베이스 ISO도 이번에 조금 변경됐습니다. 테스트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상용 감도가 낮아졌어요. S1R 마크2의 경우 브이로그 사용 시 ISO가 400부터 시작을 하고요. 듀얼 베이스 ISO 하이가 2000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 오프에서 우리가 DR이 한 스탑 낮았잖아요. 그러면 ISO도 한 스탑 낮아집니다. 듀얼 베이스 IS 로우가 200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이가
1000부터 시작입니다. 요게 조금 다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확장 로그 ON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당히 IS를 올려야 된다면 무조건 하이로 가는 게 맞다. 듀얼 베이스 IS 로우, 하이 같은 2000으로 봐도 노이즈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3200으로 올라가면 정도가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조금 어둡다 그냥 바로 2000 올리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해봤을 때 듀얼 베이스 ISO 하이에서 4000에서 6400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 퀄리티로 찍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립감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로 잡았을 때 안쪽으로 홈이 깊어가지고 손가락을 하나 걸어도 문제가 없고, 세로 그립을 장착하더라도 세로 부분에도 손가락을 걸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홈이 깊고 윗부분에도 홈이 깊기 때문에 그립감은 촥 감기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브이로그 C4K 422 10비트 24프레임 올 아이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폴스 컬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노출을 맞춰놨고요. 18mm로 이렇게 조금 와이드하게 AF를 활성화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베이스 ISO 하이 2000이니까 2000에서 어느 정도 어두운 이 실내에서 노이즈도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루믹스 S1R 마크 2가 루믹스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존에도 뭐 손떨림 보정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영상 성능에 대해서는 마니아층이 있었고 루믹스를 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바디로 인해서 이 다음에 나올 렌즈들과 바디나 기능들이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많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줌이라든지 크롭 줌이라든지 그리고 루믹스 랩 같은 것들도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영상에 올리지만 않았을 뿐 다 해놨습니다. 근데 기존 루믹스 S9이나 이런 데서 조금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일부 조금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보통 제 카메라 리뷰에는 물론 테스트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결과물을 조금 많이 보여드리는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얘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S1R 마크 2를 받고 테스트를 살짝 해보다 보니까 기존이랑 너무 다른 기능들도 많고 새롭게 나온 기능들도 많고 완전히 테스트 위주로 가야겠다. 그래야 기존의 루믹스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좀 헷갈리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S1R 마크 2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루믹스 S1R 마크 2의 만족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물론 100%인 카메라는 없습니다. 한 5% 정도가 부족합니다. 4K 60프레임 120프레임에서 기존 대비 괜찮아지긴 했지만 약간의 크롭이 있었고 또 확장 로그 ON이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DR 부분에서도 조금 제한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특정 프레임과 특정 해상도에서 또 피사체 인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기는 했지만 단점이기도 하지만 기존 루믹스 시리즈 S5 마크 2 같은 바디들에서 못했던 기능들이 대거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요. 사진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2400만 화소가 요즘의 평균입니다. 근데 6000만 화소 이런 카메라들도 있죠. 뭐 고화소 뽕이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6000만 화소는 판매가 조금 저조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400만 화소에서 그 고화소의 갈증을 끌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3000만에서 약 4000만 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랙아웃 프리라든지 연사라든지 사전 기록이라든지 사진 부분에서도 만족할 만한 바디가 됐고요. 영상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말씀드렸던 시넬라이크 A2나 폴스 컬러라든지 듀얼 네이티브 ISO 등등을 활용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발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바디를 가지고 웨딩 환경에서 C4K 60프레임 롱 GOP로 풀 영상을 짐벌에 올려서도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실내 공연장을 가서 1시간 40분 동안 촬영도 문제없이 마쳤습니다. 물론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시기라 여름에는 제가 사용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사진과 영상 상업 환경에서 모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진 기능, 영상 기능이 있으면서 또 손떨림 보정 기능이 받쳐지다 보니까 요즘에 카메라를 사면 리그 셋업 같은 것들 많이 합니다. 리그 셋업 없이 이 바디 자체 그대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브랜드가 저는 루믹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S1R 마크 2라는 생각을 이번에 사용을 하면서 했었고요. 출시 가격 같은 경우에도 다른 브랜드에서 동급으로 보자면 모든 기능이 같진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저렴하게 나왔고, 제가 또 들어보니까 네이티브 루믹스에서 또 렌즈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S1R 마크 2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조금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루믹스 S1R 마크 2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제가 좀 먼저 받아서 가장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해봤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뭐 댓글이나 메일이나 DM이나 이런 걸로 기존에는 C사나 S사 쪽으로 카메라 문의가 많았습니다. 우찌님 이거 살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루믹스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루믹스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 다음 바디가 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숨김없이 테스트에 다 녹여놨으니까요. 내 환경에서 장점은 무엇이고 내 환경에서 단점은 무엇이고를 영상 내에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 S1R 마크 2의 리뷰를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